비가 그친 뒤의 새벽, 서씨 집안의 대문 앞에는 젖은 삼배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말린 쑥과 도라지 뿌리, 그리고 밤새 이슬을 머금은 생강 몇 조각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던 늙은 하인 만복은 그 보자기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며느리 짓이구나. 석 달 전 집안에서 쫓겨난 며느리 명자가 매일 밤 남몰래 두고 가는 약초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보자기를 묶는 매듭과 약초 사이에 끼워둔 작은 솔잎은 분명 명자의 버릇이었습니다. 만복은 보자기를 치우려 했으나 안주인 한씨 부인이 먼저 그것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한참 약초를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려라. 이 집과 인연을 끄는 사람이 남긴 것을 어찌 드리느냐.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인은 끝내 보자기를 버리라고 다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안채에서는 남편 석염이 며칠째 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들 도현도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집안의 샘물에서는 이상한 비린 냄새가 났고 마을에는 장마 뒤 열병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약초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명자가 서씨 집안에 들어온 것은 5해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약초꾼 집안의 딸이었고 아버지에게서 풀의 성질과 계절의 냄새를 배웠습니다. 명자는 높은 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몸이 차가운 사람이 어떤 기침을 하는지, 물이 상했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산에서 캔 뿌리를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서씨 집안의 외아들 도연은 글을 읽고 과거를 준비하던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명자가 혼례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엄한 눈빛을 받는 것을 보았지만 대개는 말없이 책 속으로 숨었습니다. 명자는 시아버지 석염의 오래된 기침을 다스리고 안채의 허약한 나인들에게 약초차를 끓여주며 집안의 작은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한씨 부인도 명자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명자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사실과 며느리가 집안의 살림에 관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서씨 집안의 약재값과 곡식값이 맞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부에는 비싼 약재를 대량으로 샀다고 적혀 있었지만 약방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명자가 친정 어머니의 병을 보러 다녀온 뒤였고 집사 노경수는 명자의 방에서 은전 2잎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약재값을 빼돌리고 집안의 은전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자는 은전을 본 적도 없다고 했고 장부를 확인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남편이 아프고 집안 형편이 흔들리는 가운데 더 큰 수치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명자의 눈을 보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분명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나중에 살피겠다고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비 내리던 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씨 부인은 뒤돌아보지 않았고 도현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산 아래 외딴 움막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씨 집안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길어지면서 산의 물길이 바뀌고 서씨 집안의 샘이 흐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자는 그 집의 늙은 석염이 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는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기침이 시작되면 밤에 차가운 물을 찾는 버릇이 있었고 한씨 부인은 아픈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명자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밤이 깊은 뒤 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약초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보자기 안에 짧은 말도 넣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미 한 번 믿어지지 않았고 자신은 다시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약초의 순서만 남겼습니다. 첫째 날에는 쑥과 생강, 둘째 날에는 마른 도라지와 귤껍질, 셋째 날에는 물을 끓여 마시라는 뜻으로 솔잎을 묶었습니다. 석염의 열은 점점 올랐습니다. 마을 의원은 장마철 열병이라며 비싼 탕약을 권했지만 노경수는 약값이 너무 든다며 값싼 약재만 사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만복이 대문 앞 약초 보자기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참 망설이다가 명자가 떠나기 전 석염에게 끓여주던 쑥차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약초를 다렸습니다. 석염은 그 물을 몇 모금 마신 뒤 잠시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열이 바로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밤새 끊기지 않던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가 끓인 물의 향을 맡고 명자의 약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이 여전히 집안의 병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마움보다 부끄러움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밤을 새우다 대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보자기를 내려놓는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명자였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어 부르려 했지만 명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보자기 안에서 작은 산국화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명자가 친정 어머니에게 약을 다릴 때 늘 올려두던 꽃이었습니다. 그는 그 꽃을 손에 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도현은 자신이 명자를 잃은 것이 단지 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용감한 마음을 잃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곧 사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현은 아직도 아버지의 장부를 펼칠 용기, 노경수에게 묻고 어머니의 침묵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노경수는 대문 앞 약초가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쫓겨난 며느리가 저주를 걸 수 있다며 약초를 만지지 말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밤마다 몰래 보자기를 안채에 가져갔고 오래된 나인 복례는 약초의 종류를 보고 명자가 사람을 해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례는 명자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그의 손이 약초를 고르는 손이었지 은전을 훔치는 손이 아니었다고 믿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명자가 떠나던 비 오는 날을 떠올렸습니다. 명자는 끝까지 장부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는 말보다 약재 장부의 날짜가 이상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당시 한씨 부인은 그 말이 변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명자는 자기 억울함보다 집안에 생길 일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날 무렵 석염의 열은 한 번 크게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현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샘물에서 길어온 물을 마신 뒤부터 속이 뒤틀리고 기침이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소식을 산길에서 약초를 캐던 복례의 조카에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자기만 놓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명자는 약초 바구니와 작은 절구를 들고 서씨 집안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문 앞 돌계단에 앉아 물을 끓여야 하는 약초와 샘물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표시를 솔잎과 돌로 남겼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만복이 그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만복은 도현에게 달려가 대문 밖에 명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앉아있던 명자는 젖은 옷자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제게 그런 말을 할 분이 아니지만 샘물을 끓이지 말고 우물가의 물도 당분간 쓰지 마십시오. 뒤뜰의 배수로가 무너져 짐승 우리 쪽 물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도현은 명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 밤새 잠들지 못한 눈, 그리고 여전히 먼저 다른 사람의 병을 걱정하는 목소리. 그는 처음으로 명자에게 들어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물을 바꾸고 약초를 달여 드십시오. 그 말만 남기고 명자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문이 닫힌 뒤에도 오래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내보낸 날 그 문턱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야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씨 부인은 대문 앞에 보자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약초를 손에 쥘 때마다 며느리를 내보내던 날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지킨다며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아들이 침묵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노경수의 장부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주인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력함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복례에게 명자의 친정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례는 산 아래 오래된 숯가마 옆 움막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인은 사람을 보내려 했지만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씨 부인은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도현은 늘 순한 아이였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효도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에는 병보다 더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가 대문 밖에서 돌아서던 모습을 보았고 그 순간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오래된 폭력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아버지 석염이 잠든 사이 사랑채 서고로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지 않았던 장부계를 꺼내고 명자가 떠나기 전 남긴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약재 장부의 날짜가 이상합니다. 곡식이 들어온 날과 약값이 나간 날이 맞지 않습니다. 노경수가 손댄 장부는 붓끝이 지나치게 눌려 있습니다. 도현은 처음에는 그저 글씨의 차이라 생각했던 흔적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가장 어렵다며 약재를 줄이던 달마다 노경수 명의로 다른 고을의 상인에게 곡식이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은 서씨 집안의 토지에서 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명자가 은전을 훔쳤다고 쫓겨난 날의 장부에는 명자가 친정에 다녀온 시각보다 앞선 시간에 이미 은전이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명자의 귀가 전에 죄를 만들어두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장부를 덮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고 어머니가 불안해질수록 자신은 책을 읽는 척하며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 사이 명자는 혼자 모든 의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노경수는 도현이 장부를 살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석염의 병이 위중한데 장부 같은 일로 집안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며느리가 대문 앞에 두고 가는 약초가 집안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고 은근히 퍼뜨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노경수의 말을 듣다가 처음으로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명자가 훔쳤다는 은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노경수는 잠시 멈췄다가 명자의 방에서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그날 은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노경수는 자신과 만복이라고 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만복에게 똑바로 보라고 명했습니다. 만복은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은전 꾸러미는 이미 노경수의 손에 들려 있었고 자신은 명자의 방문 앞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만복이 늙어 기억이 흐린 것이라며 웃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웃음을 보며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사람에게 집안의 열쇠를 맡겼는지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대문 앞에는 약초 보자기 대신 작은 대나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마른 약초와 함께 깨끗한 천 한 조각이 있었고 천에는 물을 끓인 뒤 식혀 마시라는 뜻으로 작은 매듭 3개가 묶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명자가 글을 남기지 않는 대신 매듭으로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매듭을 손끝으로 만지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이 집의 사람들을 살리려 애쓰는데 자신들은 며느리에게 돌아오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서겸은 열이 조금 내린 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 든 약초를 보고 명자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겸은 눈을 감은 채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떠나기 전날 나에게 장북의 열쇠를 조심하라 했소. 나는 아픈 몸을 핑계로 듣지 않았소. 한씨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집을 살리는 것은 며느리가 다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며느리를 내쫓게 만든 거짓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겸의 말이 나온 뒤부터 서씨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처음으로 장북의 열쇠를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그 열쇠는 노경수가 수십 년 동안 관리해 온 것이었고 안주인인 자신조차 마음대로 열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현, 서겸, 복례와 만복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장부는 한 사람만의 손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자에 대한 일도 내 마음이 아니라 기록과 사람의 말로 다시 살피겠다. 말은 늦었지만 그 말이 집안의 오래된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노경수는 겉으로는 순순히 열쇠를 내놓았으나 눈빛은 이전보다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장북의 안에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겸은 약해진 손으로 특정한 나무판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래에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원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현이 판을 들어 올리자 먼지 쌓인 천으로 감싼 장부 한 권과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서겸의 젊은 시절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는 사람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니 누구든 혼자 쥐게 하지 말 것. 한씨 부인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경수를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과 집안일을 핑계로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고 그 미루어둔 일이 며느리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원장에는 이상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약재값이 오르지 않은 해에도 서씨 집안의 약방 비용은 2배로 적혀 있었고 곡식이 부족하다던 달에는 외지 상인에게 큰 양의 쌀이 빠져나갔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산 아래 마을의 빈문서들이었습니다. 여러 집의 빚이 같은 붓글씨로 부풀려져 있었고 갚지 못한 집의 딸이나 아들이 다른 집으로 팔려갔다는 기록이 뒤따랐습니다. 명자의 어머니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도현은 장부를 읽다 손을 멈췄습니다. 명자의 집 빚은 원래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려고 진 약간의 곡식 빚이었지만 노경수의 장부에서는 3번이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명자가 서씨 집으로 들어온 값은 그 부풀린 빚 일부를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명자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아니라 노경수가 만든 거짓 빚의 마지막 고리를 받아준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명자가 왜 떠나는 순간까지 장부를 보게 해달라고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명자는 자기 무죄만 밝히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를 묶은 거짓 빚이 이 집의 장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장만으로는 노경수를 관아에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장부는 숫자가 틀릴 수 있고 병든 서겸의 기억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현은 명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명자를 찾아가 장부를 봐달라고 말하는 일은 그녀를 다시 이 집의 문제에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칠을 망설이다가 직접 산 아래 움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복례와 만복이 말렸습니다. 안주인이 쫓겨난 며느리에게 찾아가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한씨 부인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한 번 사람을 잃었다. 또 체면을 앞세우면 이 집은 살지 못한다. 비가 그친 오후 부인은 작은 수레에 앉아 산 아래 길로 향했습니다. 도현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부인은 먼저 자신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사과와 시어머니가 해야 할 사과는 같지 않다고. 그 말은 도현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명자의 움막은 산비탈 아래 약초반 옆에 있었습니다. 대문이라 부를 것도 없는 낮은 울타리 옆에 말린 쑥단과 도라지 뿌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약초를 씻다가 한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평소처럼 높은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지늘길을 걸어온 치맛자락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아무 선물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명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은 날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죄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훔쳤다는 은전도 내가 장부를 살피려 했다는 이유도 나는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렸다고. 내가 대문 앞에 약초를 두고 간 것을 알면서도 바로 찾아오지 못한 것도 내 비겁함이라고. 명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를 기다린 날이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바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 오신 것입니까? 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돌아올지 말지를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안다. 다만 우리가 너에게 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아는 사실을 들려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거절해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명자는 부인의 말에서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움막 안에서 아버지 한결이 남긴 약초책과 작은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서씨 집안의 약방과 거래하던 약초꾼이었고 노경수가 약재값을 부풀리는 것을 알아챈 뒤부터 거래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산 아래 농가들의 빚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이 깊어져 더 확인하지 못했고 돌아가시기 전 명자에게 서씨집 장부의 매듭과 약재 표식을 기억해두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로 들어온 뒤 장부에서 아버지가 말한 표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약재가 다른 이름으로 2번 적히고 값싼 뿌리가 비싼 약으로 둔갑하며 빈문서에는 언제나 노경수의 붓끝과 같은 눌린 획이 남아 있었다고.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쫓겨난 뒤에도 약초를 놓고 간 이유를 말했습니다. 부인과 서겸 어르신 도현이 아픈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다시 그 집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의심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한씨 부인은 눈물을 닦고 말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다만 우리가 너에게 한 일을 바로잡겠다. 명자는 곧바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천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빚 때문에 딸을 서씨 집에 보내며 사람들은 가난한 여자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니 너는 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지금 다시 서씨 집안의 일에 들어가면 자신이 또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경수가 만든 빈문서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계속 팔려갈 수 있다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서씨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장부를 끝내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그 조건으로 모든 빈문서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의 이름을 되돌려야 한다고. 다음 날 명자는 한씨 부인과 함께 서씨 집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한씨 부인은 명자에게 안채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명자는 먼저 대문 앞의 약초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밤마다 돌아서던 자리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작은 의자를 놓게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문은 너를 막는 문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이어야 한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도현은 대문 안쪽에서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그 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집안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도현은 나는 내가 억울한 것을 알면서도 확실히 묻지 않았고 어머니의 결정 뒤에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대문 밖에서 약초를 두고 갈 때도 나는 고마워하면서도 너를 부를 용기가 없었다고. 명자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도련님의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약초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갚겠다고. 명자는 그 약속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비겁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약방과 장부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는 약초의 냄새와 보관 상태를 보며 노경수가 단순히 돈만 빼돌린 것이 아니라 값싼 약재와 상한 약재를 섞어 팔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석염과 도현의 병이 오래된 것은 장마철 샘물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노경수가 약방에서 좋은 약재를 빼돌리고 남은 것만 집안에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석염이 병든 뒤 장부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토지 문서까지 고쳤습니다. 서씨 집안의 땅 일부는 이미 외지 상인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그 상인 뒤에는 노경수의 처남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원장에 남은 표식과 약재 포장에 찍힌 도장을 연결했습니다. 복례는 오래전 노경수가 밤마다 창고 열쇠를 들고 나가던 일을 증언했고 만복은 은전 꾸러미를 명자방에 두라는 지시를 받았던 날을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기록과 기억이 조금씩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노경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친한 관아 아전을 불러 쫓겨난 며느리가 다시 들어와 안주인을 홀리고 장부를 훔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는 명자가 약초에 독을 섞어 석염을 병들게 했다는 말까지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몇몇 하인은 다시 명자를 피했고 장터의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장터에서 팔려가던 날의 차가운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도현은 즉시 사람들에게 명자를 변호하려 했지만 명자는 막았습니다. 말로만 막으면 또 다른 말이 생긴다고. 이번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장부와 약초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한씨 부인은 처음에는 집안의 수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수치가 두려워서 숨기면 누가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지켜줍니까? 그 말에 부인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씨 집안은 마을 사람들과 관아 관리 앞에서 약방과 장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에도 대문 앞에 약초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전처럼 보자기를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보자기가 자신이 겪은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는 표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표식 앞에서 진실을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공개를 앞둔 날 밤 석염은 명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며느리에게 자신이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염은 노경수가 젊은 시절부터 장부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맡겼고
자신은 몸이 약해진 뒤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떠나기 전 약재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그는 내일 보자고 말하며 미뤘습니다. 그 내일이 오지 않아 며느리가 비를 맞으며 쫓겨난 것을 생각하면 자신은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책임을 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시아버지의 마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과가 과거를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집의 어른들이 이제는 자기 잘못을 서로에게 넘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석염에게 건강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의 일은 아버님이 무리해서 증언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기록이 말하게 하는 날이라고. 석염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아버지 한결이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장부는 사람이 쓰지만 끝내 사람을 심판한다고. 석염은 그 말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공개 자리에 앞서 명자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명자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산 아래에서 약초를 팔 수도 있고 이 집의 약방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도울 수도 있다고. 다만 어느 길이든 자신이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 예전 같으면 며느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먼저 말했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명자에게 선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한 일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일은 하겠다고. 명자는 그 답을 듣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쉽게 메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 빈자리를 억지로 덮지 않으려는 마음은 생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을 무렵 명자는 약방 바닥 아래에서 마지막 증거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약재 상자 밑에 숨겨진 작은 납작한 도장이었습니다. 도장 옆에는 노경수의 처남이 운영하던 상단의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외지 상인에게 넘긴 곡식 자루와 위조된 빈문서의 같은 모양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거짓말은 결국 붓글씨와 도장, 그리고 사람들이 침묵한 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거창한 칼이나 힘이 아니라 날짜를 기억한 사람과 도장을 알아본 사람, 두려워도 말한 사람들의 작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도장을 천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대문 앞의 약초는 단지 병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오래된 병을 고치는 첫약이 될 것이었습니다. 공개 장부를 여는 날 서씨 집안의 대문은 이른 아침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양반가의 안채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 원장과 약방 장부, 빈문서, 사본을 차례로 놓게 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명자가 밤마다 두고 가던 약초 바구니도 놓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바구니를 치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모두가 보게 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빈문서 때문에 논을 잃은 농부, 약값을 갚지 못해 산에 들어간 과부, 서씨 집안의 종과 나인들, 관아에서 나온 아전까지 모였습니다. 노경수는 처음에는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장부 몇 권으로 사람을 죄줄 수 없고 병든 집안이 쫓겨난 며느리의 말에 휘둘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은 이번에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이 끝까지 말하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만복이 나섰습니다. 그는 명자의 방에서 은전이 나왔다던 날 노경수가 자신에게 방문 앞을 지키라고 했고 이미 은전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10년 가까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경수는 늙은 하인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복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노경수가 약재 상자를 바꿔치기하고 좋은 약재는 밤에 따로 빼내던 일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종이라서 말하면 쫓겨날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약방에서 일하던 젊은 하인, 곡식 창고를 지키던 노인, 장터의 약재상까지 하나둘 나섰습니다. 그들은 노경수의 처남 상단이 서씨 집안의 곡식을 싸게 받아갔고 그 대가로 값싼 약재와 위조된 영수증을 보내온 일을 증언했습니다. 노경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명자에게 홀린 사람들이라며 쫓겨난 며느리가 집안을 차지하려고 꾸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명자가 약초 바구니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예전에 대문 밖에 서던 날과 비슷한 남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 사람의 걸음으로 섰습니다. 명자는 먼저 약초를 들어보였습니다. 쑥, 도라지, 생강, 솔잎. 이것들은 병을 낫게 하는 풀일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아무 소용도 없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약초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듯 장부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결이 남긴 표식, 원장에 남은 날짜, 노경수 처남 상단의 도장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명자는 아버지가 서씨 집안의 장부가 틀린 것을 알아챘고 그 뒤 거래를 끊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종처럼 팔려온 빚도 실제 빚이 아니라 노경수가 부풀린 숫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몇몇 여인은 자기 집 빈문서에도 같은 눌린 붓획이 있다며 종이를 꺼냈습니다. 농부들은 곡식 자루에 찍힌 도장이 원장 속 도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아 아저는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장과 위조 문서를 대조했고 도장의 모양과 종이 결, 날짜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경수는 마지막으로 석염이 병들어 판단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석염이 하인의 부축을 받고 사랑채 문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염은 노경수에게 장부와 열쇠를 맡긴 것은 자신이었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의 곡식과 딸들의 삶을 빼앗은 죄는 노경수의 것이라고. 그리고 한결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일을 바로잡지 못한 죄는 자신과 집안의 어른들에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염의 말은 노경수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노경수는 자신이 주인 집의 신뢰를 등에 업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공개된 자리에서 무너지자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노경수는 갑자기 약방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원장과 약재 상자를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먼저 길을 막았습니다. 도현은 예전 같으면 아버지 뒤에 숨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노경수의 손에서 불씨를 빼앗았습니다. 노경수는 도현에게 내가 무엇을 아느냐고 책만 읽던 도련님이 집안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도현은 그렇기에 지금까지 집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던 것을 핑계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때 만복과 다른 하인들이 창고 문을 닫았고 복례는 약재 상자 밑에서 나온 도장을 관아 아전에게 건넸습니다. 노경수는 붙잡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명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양반가가 한 번 버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누군가 다시 이런 빈문서에 묶이지 않게 하려고 말한 것이라고. 노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며 서씨 집안의 부정은 생각보다 넓게 드러났습니다. 노경수는 약재와 곡식을 빼돌렸을 뿐 아니라
가난한 집에 빚을 부풀려 토지를 넘겨받고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의 자녀를 다른 집에 들이는데 관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씨 집안의 이름과 인장을 이용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사실을 듣고 무너질 듯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람을 팔아넘긴 것은 아니었지만 안주인으로서 장부를 보지 않고 종들과 농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의 체면만 지키려 한 결과가 누군가의 삶을 빼앗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부인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위로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부인이 스스로 일어나 해야 할 일을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마침내 관아 아전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씨 집안이 부당하게 받아간 곡식과 토지, 빚을 하나씩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피해를 입은 집의 약재와 곡식을 우선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 선언은 집안의 재산을 크게 줄일 일이었지만 부인은 더 이상 집안의 이름을 거짓 위에 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자의 아버지 한결의 이름도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관아의 새 문서에는 그가 도둑이 아니라 장부 조작을 알리려 했던 약초 거래 기록 담당자였다고 적혔습니다. 명자는 그 소식을 들으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고 어머니가 딸을 팔아야 했던 시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도둑의 이름으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자에게 숨을 크게 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대문 앞에 마지막 약초 보자기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안 사람이 아파서가 아니라 대문을 지나가는 누구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쑥과 감초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보자기 옆에는 작은 나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은 끓여 마시고 아픈 사람은 혼자 두지 말 것. 글자는 복내가 써주었고 명자가 매듭으로 보완했습니다. 대문은 더 이상 병든 사람을 모른 척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명자에게 자유문서를 건넸습니다. 그 문서에는 명자가 서씨 집안에 종속된 신분이나 빚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녀에게 씌운 절도 누명이 거짓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아의 확인과 서씨 집안의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문서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한 일을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명자가 어디에 있든 그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도현은 착했지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명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에게 말했다. 저는 아직 이 집의 며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문 밖에서 보낸 석 달이 너무 길었고 그 전의 침묵도 너무 깊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명자는 다만 약방의 기록을 바로잡는 일에는 잠시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보고 싶어서라고. 두 사람은 그때 처음으로 서로에게 빚지지 않은 약속을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명자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앞에서 명자의 자유문서를 읽어주고 명자를 집안의 약방 기록을 돕는 사람으로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도 명자가 원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방 옆 작은 기록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에는 아버지가 남긴 약초 표식과 새 장부를 놓았습니다. 명자는 첫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복내가 곁에서 붓을 잡아주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썼습니다. 한명자. 그 이름은 쫓겨난 며느리의 이름도 빈문서에 적힌 값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말하기로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겸은 명자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대문 앞에 작은 약초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필요한 약초를 가져가고 누구든 병과 비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함이라고. 명자는 그 제안이 단지 미안함을 덮는 장식이 되지 않으려면 약초함 옆에 장부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누가 무엇을 보탰는지 누구도 혼자 쥐지 못하게 적어야 한다고. 석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며느리에게서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을 살리는 것은 많은 것을 쌓아두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것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일이라고. 명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에 얼음이 조금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얼음을 서둘러 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사과 한 번으로 다 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조사 중에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장터의 과부 옥부는 남편이 죽은 뒤 노경수의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고 결국 논 한마지기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젊은 농부 기철은 아버지가 병들자 약재값을 빌렸는데 갚은 뒤에도 장부에는 빚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들의 문서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종이마다 같은 붓끝의 눌림과 같은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장과 대조의 실제 빚을 계산했고 잘못된 부분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왜 자신들을 돕느냐고 다시 집안의 이익을 위해 부르는 것 아니냐고 경계했습니다. 명자는 자신도 그 장부 때문에 팔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만 각자가 가진 종이를 가져오면 함께 읽고 관아에 낼 기록을 같이 만들겠다고.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은 혼자 말할 때는 약했지만 여러 사람의 날짜와 이름이 모이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노경수는 관아로 끌려가기 전 도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안이 유지된 것은 자신이 더러운 일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양반들은 깨끗한 손을 원하면서도 곡식이 어디서 오고 빚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묻지 않았다고. 도현은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경수의 말에는 거짓과 함께 불편한 진실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살림의 어두운 부분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노경수 같은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그 사실이 노경수의 죄를 가볍게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그 책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해친 죄까지 나누어 가질 수는 없다고. 노경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깨닫고 변하는 결말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록과 공동체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염은 한결의 이름을 새긴 작은 나무패를 약방 기록방에 걸게 했습니다. 명자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집안에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아버지를 내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는 말했다. 이름을 숨기면 거짓말한 사람이 편해진다. 한결 어른의 이름은 여기서 다시 일해야 한다. 명자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나무패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적혔습니다. 약초와 장부는 사람을 먼저 살피기 위해 있다. 글씨는 도현이 썼고 명자가 마지막 획을 덧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한씨 부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잃고 나서야 집안의 글과 장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깨달음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행동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던 밤 명자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바구니를 놓고 어둠 속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대문 안쪽에 등불이 켜져 있었고 복례와 만복이 약초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멀리서 명자를 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명자는 대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문이 앞으로 누구를 내보내는 문이 될지, 누구를 살리는 문이 될지는 우리가 매일 정해야 합니다. 도현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약초암에 마지막으로 쑥 한 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약초를 몰래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도움, 말해도 되는 진실,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남은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노경수가 끌려간 뒤 서씨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예전의 답답한 침묵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장부를 다시 쓰느라 바빴고 창고에 남은 곡식을 세고 약방의 약재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매달 한 번씩 대문 앞 마당에 공개 장부를 펼치게 했습니다. 종들과 소장농, 마을 사람 누구나 와서 곡식과 약재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모두 어색해했습니다. 양반가의 장부를 평범한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일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글을 모르니 봐도 소용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괜히 이름을 올렸다가 미움을 살까 두려워했습니다. 명자는 그래서 장부 곁에 앉아 날짜와 수량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물을 수 있게 했고 숫자가 이상하면 표시를 남기게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단지 노경수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다시는 한 사람이 모든 기록을 쥐고 다른 사람의 삶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자는 약방 옆 작은 방에서 새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약재의 이름, 들어온 날, 쓴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대문 앞 약초암에서 가져간 약초와 보탠 약초를 적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빈문서를 들고 와 확인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명자는 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숫자와 표식을 바탕으로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도현은 책을 가져와 글자를 알려주었고 복례는 오래된 살림의 흐름을 설명해 주었으며 만복은 창고의 실제 수량을 세는 법을 도왔습니다. 명자는 처음에는 도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자신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현은 가르쳐주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함께 찾아보고 자신이 틀리면 명자의 약초 표식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책 속의 답을 먼저 말하지 않고 명자가 무엇을 보았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명자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큰 선언보다 끝까지 듣고 다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석염의 건강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명자에게 대문 앞 약초암의 이름을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문살약함이라 하자고 했습니다. 문은 사람을 막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열면 바람과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다고. 이 집 대문 앞에 약초암을 놓는다면 그 문이 예전처럼 누군가를 쫓아내는 문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도움을 받는 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석염은 그 이름이 좋다고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약초암 옆에 작은 물항아리와 불씨통을 놓게 했습니다. 물을 끓여 마실 수 있게 하고 장마철에는 깨끗한 물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오래 갈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약초암의 내용이 줄어들면 누구든 보태고 남은 것은 기록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선행을 베푸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것을 함께 지키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명자는 산 아래 어머니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지냈지만 이제는 빈문서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조사 뒤 부풀려진 빚은 모두 지워졌고 어머니가 내놓았던 작은 밭 일부도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서씨 집으로 다시 들어갔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아직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은 약방 기록을 돕고 있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곳에 있다고.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사람은 남의 집에서 살아도 자기 마음의 문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명자는 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터에서 손을 놓던 날에는 서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팔아보낸 자신을 오래 용서하지 못했다고 했고, 명자는 어머니를 원망했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제 그 원망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이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는 첫걸음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상처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한씨 부인도 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종들과 나인들이 힘들다 말하면 예전처럼 규율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누구의 말이 빠졌는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한씨 부인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래된 습관 때문에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왔고 그 뒤에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 명자는 부인을 대신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직접 사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씨 부인도 그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부엌의 어린 나인이 실수로 약재 상자를 엎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꾸짖었을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친 데는 없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재를 다시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례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들으며 사람을 살리는 일은 큰 사건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손길 속에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현은 과거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과거에 붙어 집안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록과 법을 배워 빈문서와 토지 문서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자에게 자신의 꿈을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장부 정리와 내일 만나야 할 농부의 이야기를 성실히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명자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조차 조심스럽다. 그 말도 내가 너의 시간을 정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명자는 그 솔직함에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를 묶어두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명자의 남편이라는 이름보다 명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을 먼저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에는 다시 열병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씨 집안만이 아니라 산 아래 여러 마을이 위험했습니다. 장마 뒤 더러워진 물과 추워진 날씨가 겹치면서 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앓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약은 늦게 도착했고 값은 비쌌습니다. 명자는 문살약함의 약초와 산에서 캔 재료를 정리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약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깨끗한 물, 쉼, 병든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명자는 도현과 함께 마을마다 돌며 물을 끓이는 법과 증상을 살피는 법을 알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집안에 큰 솥을 내주었고 서겸은 창고에 곡식을 풀어 죽을 끓이게 했습니다. 복례와 나인들은 환자들의 옷을 삶았고 만복과 하인들은 우물가 배수로를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대문 앞에 약초만 몰래 놓던 명자가 이제는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나누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열병이 잦아든 뒤 마을 사람들은 서씨 집안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약초를 보태고 누군가는 곡식 한 되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새 장부를 만들 나무판을 내놓았습니다. 명자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살약함 옆에 작은 배움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과 종들, 농부들이 자기 이름과 날짜, 빈문서에 자주 쓰이는 글자를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처음에는 집안의 일이 너무 많다고 걱정했지만 석염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장부를 모르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이만큼 잃었소. 이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데 무엇을 아끼겠소. 도현은 오래된 사랑채 한쪽을 비워 배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자는 그곳에 아버지 한결의 약초책을 놓았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풀은 산에 나지만 약은 사람 사이에서 완성된다. 명자는 그 문장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약초는 혼자 자라지만 누군가가 캐고 말리고 나누고 다려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부도 마찬가지라고. 숫자는 종이에 적히지만 그 숫자가 누구의 밥상과 누구의 눈물을 뜻하는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어느 날 한씨 부인은 명자에게 새 며느리 방을 정리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명자가 살던 방은 그대로였지만 부인은 그 방에 들어오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이 집에서 쉬고 싶을 때 머물 자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그 방문 앞에 오래 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나가던 날 그 방은 자신을 밀어낸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이불과 작은 등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어둔 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린 방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명령도 나가야 한다는 추방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그 방에서 잠들지 않고 기록방에서 새 장부를 쓰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것도 돌아오지 않은 것도 아닌 자기만의 선택이었습니다. 겨울 초입 도현은 관아의 추천을 받아 인근 고을의 서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기 전 명자에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곳에서도 빈문서와 약재 장부를 바로 살피고 싶다고 하지만 그 길을 명자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산 아래 어머니와 배움방, 문살약함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남편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서둘러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도현에게 말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기록으로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 서로의 소식과 장부를 나누며 돕겠습니다. 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기대한 답이 아니라 명자가 스스로 내린 답을 들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대문 앞 약초함에 작은 붓 하나를 넣었습니다. 명자가 장부를 쓸 때 쓰라고. 명자는 그 붓을 꺼내며 약초함에 붓을 넣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웃었습니다. 도현은 이 집이 이제 약과 기록을 함께 나누는 곳이니 어울린다고 답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명자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문살약방의 명자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한결 선생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씨 부인은 늙어가며 매일 아침 약초함을 살폈고 석염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도현은 다른 고을에서 부당한 빈문서를 바로잡았다는 편지를 가끔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언제 돌아온다는 약속보다 오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고 어떤 장부를 다시 확인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편지를 읽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곳도 잘 있습니다. 약초함에는 쑥이 남았고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 편지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지키며 이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명자는 다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약초를 놓고 돌아가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 집을 미워하면서도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문 안에서는 아이들이 배움방에서 늦게까지 글을 읽고 있었고 약초암 옆에는 누군가가 새로 보탠 생강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생강을 들어보고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처럼 밤에 조용히 두고 갔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약초암 옆새 장부를 펼쳐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사람의 이름은 빚이나 신분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솔잎 하나를 끼워두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밤마다 남기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솔잎은 도움을 숨기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 앞에서 서로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